그러는 동안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앉히고 린넨 사각 팬티 위에 입은 메리아스 바지와 양말 두 짝을 조심스럽게 벗겨나는데 성공했다. 별로 깨끗하지 못한 속옷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를 소홀히 한 자신을 책망했다. 아버지가 속옷을 갈아입도록 살피는 일도 당연히 그의 의무일터였다. 장차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약혼녀와 아직 명확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 낡은 집에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의 암묵적인 전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버지를 새로 마련할 신혼집에 같이 사시게 해야 한다고 순간 아주 단호하게 결심했다. 엄밀히 따지면 신혼집을 마련하고 나서 아버지를 보살펴드린 것도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안아서 침대로 데려갔다. 그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아버지가 자신의 가슴께에 늘어진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시계줄을 어찌나 꽉 붙잡던지 아버지를 곧바로 침대에 눕힐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대에 눕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아 보였다. 그는 스스로 이불을 덮고 어깨 위로 한껏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그럭저럭 다정한 눈길로 게오르크를 쳐다보았다.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기억나시죠? 게오르크는 그렇게 물으며 아버지를 격려하는 뜻으로 고개를 주걱거렸다. 내가 지금 잘 덮고 있느냐? 아버지는 마치 발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게오르크는 그렇게 말하며 더 꼼꼼히 이불자락을 여몄다. 내가 잘 덮고 있느냐? 아버지는 한 번 더 물었고 대답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듯 했다. 걱정 마세요. 잘 듣고 계세요. 아니야. 아버지는 대답이 질문에 부딪힐 정도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순간 이불이 활짝 펼쳐져 휘날릴 만큼 세게 차내고 침대 위에 똑바로 일어서서는 한 손만 천장에 살짝 대고 있었다. 내가 나를 덮으려 했다는 거 안다. 이 고얀 녀석아. 하지만 난 아직 덮이지 않았어. 이게 내게 마지막 킴이어도 널 상대하기는 충분해. 상대하고도 남지. 나는 내 친구를 잘 알아. 그 아이는 내 마음속 아들이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넌 그 긴 세월 동안 그 애를 속여온 거지. 그게 아니면 왜 그랬겠어? 넌 내가 그 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넌 문 걸어 잠그고 사무실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 사장님은 지금 바쁘니까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말라면서 고작 러시아에 보낼 거짓 편지 쪼가리나 쓰고 있을 뿐인데. 하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법이다. 이제 넌 그 애를 제압했다고 생각했겠지. 완전히 제압해서 엉덩이로 깔고 앉아 그 애가 옴짝달짝도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자 우리 아드님께서는 결혼을 결심하신 거고.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형상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잘한다는 페테르부르크의 친구가 전에 없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드넓은 러시아 땅에서 망해버린 친구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완전히 털려 텅 빈 상점의 문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폐허가 된 진열대, 산산조각난 물건들, 떨어질 듯 대롱거리는 가스등 사이에 간신히 서 있었다. 뭐 하려고 그는 그토록 멀리까지 떠나가야 했었을까? 하지만 날 봐라,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러자 게오르크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침대에 달려나가다가 도중에 멈춰섰다. 그년이 치마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피리소리처럼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그 더러운 년이 치마를 이렇게 들치는 바람에. 그 장면을 재현해 보이려고 아버지가 속옷을 찍혀 올리자 전쟁 때 생긴 허벅지 상처가 드러났다. 치마를 이렇게 들치는 바람에 너도 그 계집한테 다가붙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년이랑 재미를 보려고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더럽히고 친구를 배신하고 내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침대에 처박아 놨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움직일 수 있더냐 없더냐. 그러고는 아버지는 아무데도 짚지 않고 서서 두 다리를 쭉 펴고 흔들어댔다. 아버지는 통찰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게오르크는 한 구석에 아버지에게서 되도록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한참 전에 그는 정면 공격이 아니더라도
뒤에서든 위에서든 기습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었다. 일찌감치 잊고 있던 그 결심을 지금 다시 떠올렸지만 짧은 실이 바늘귀에서 스르르 빠지듯 또 잊어버렸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는 배신당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외치고 집게손가락을 까딱까딱해서 그 말에 힘을 실었다. 나는 그 애의 이곳 현지 대리인이었다. 희극 배우가 따로 없네요. 게오르크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곤 금방 그 말이 가져올 화를 알아차리고서 뒤늦게 두 눈은 굳어버린 채 혀를 깨물었는데 너무 아파 몸이 푹 꺾였다. 그래, 물론 나는 연기를 한 거다. 연기를. 좋은 말이야. 호라비가 된 늙은 나비한테 다른 무슨 위안거리가 남아있겠느냐? 어디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이라도 나의 살아있는 아들이 되어봐. 뒷방에 처박혀 간신배 같은 직원들에게 시달리며 뼛속까지 늙어버린 내게 남은 게 뭐 있겠니? 그런데 아들은 환호성 지르며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가 다 성사시켜 놓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기뻐서 고꾸라질 지경이니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과묵한 신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리를 피해버렸고 내가 나한테서 나왔는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일 거야.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굴러 떨어져서 박살나버렸으면 그 말이 머릿속을 휙 지나갔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였지만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다. 예상과 달리 게오르크가 다가오지 않자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거기 그대로 있어. 난 내가 필요 없다. 넌 내가 이리로 올 만한 힘을 아직 있는데 그냥 내키지 않아서 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착각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훨씬 더 강하거든. 나 혼자라면 뒤로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어머니가 이렇게 힘을 보태주었고 내 친구와는 멋진 동맹을 맺었고 내 고객들의 명단이 여기 내 주머니 속에 있단 말이다. 아버지는 속옷에도 주머니가 있구나. 게오르크는 속으로 말하며 이 말로 아버지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도 한순간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꾸만 잊어버렸다. 내 약혼녀랑 팔짱 끼고 나에게 좀 오지 그래. 내 속옷을 내 옆구리에서 떼어내 치워버릴 테니 넌 모르겠지. 어떻게 앉아 두고 봐. 게오르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이라고 강변하려던 듯 게오르크가 서있는 구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오늘 나한테 와서 내 친구에게 약혼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 할지 물었을 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그 애는 다 알아. 이 멍청한 녀석아. 다 안다고. 내가 그 애한테 편지를 썼거든. 내가 나한테서 필기구를 치우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애가 벌써 몇 년 전째 오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을 너 자신보다 100배는 더 잘할 테니까. 내 편지는 왼손에 쥐고 읽지도 않고 구겨버리는 반면 내 편지는 오른손에 든 채 읽으려고 눈앞에 대고 있지.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나머지 팔을 머리 위로 흔들어댔다. 그 애는 모든 걸 1000배는 더 잘 알아 하고 소리쳤다. 만배겠지요.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놀리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입속에서 그의 말은 죽음처럼 진지한 울림을 얻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내가 이런 문제를 들고 올 거라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느냐? 신문이나 보고 있는 줄 알아? 자, 그러고서는 그는 어쩌다 침대 속으로 딸려 들어오게 된 신문지 한 장을 게오르크에게 던졌다. 게오르크는 이름도 전혀 모르는 낡은 신문이었다. 처리될 때까지 얼마나 꾸물거릴 셈이냐? 어머니는 기쁜 날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야 했고 그놈의 러시아에서 망해가고 있는 친구는 이미 3년 전에 얼굴이 누렇게 떠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병색이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직접 보고 있지. 너도 눈이 있으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셨군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딱하다는 듯 지나가는 말로 덧붙였다. 아마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겠지.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고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 말고도 무엇이 있었는지 알겠지? 지금까지는 너 자신밖에 몰랐지만 너는 본래 순진무구한 아이였지만
더 근본적인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 잘 들어라. 이제 나는 너에게 익사형을 선고하노라. 게오르크는 밖으로 내버리는 느낌이었고 등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로 쓰러지는 쿵 소리가 방을 나와서도 계속 귓전에 맴돌았다. 그는 마치 경사면을 내달린 듯 계단을 뛰어내려 가다가 마침 아침 청소를 하러 올라오던 하녀와 마주쳐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에구머니나 하고 소리치며 앞치마로 얼굴을 갈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성문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쫓기듯이 차도를 건너 물가로 다가갔다. 어느새 그는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움켜쥐듯 난간을 꽉 붙잡았다. 소년 시절 뛰어난 체조 선수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그는 휘리릭 하고 난간을 넘어 몸을 넘겼다. 점점 힘이 빠지는 두 손으로 여전히 난간을 꽉 붙잡은 채 자신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지나가면서 가볍게 덮어버릴 버스 한 대를 난간 기둥들 사이로 엿보면서 나지막히 외쳤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했어요. 그러고는 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순간 다리 위로는 정말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차량의 왕래에 계속되고 있었다.